안녕하십니까, 의장님.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예, 뭐 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이나 당의 예, 공식 입장들은 예, 뭐 언론이나 이런 뭐 각종 매체들의 보도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당의 주인은 당원이기 예, 때문에 그 당원을 대표하시는 우리 의장님이 이 당원들의 생각을 가장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예, 잠깐 뵙고 좀 예,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서 왔어요. 예, 지금 뭐 사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에 관련되는 지지율이 상당히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예, 이제 뭐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뭐 일본 그 후쿠시마 그런 오염수 방류를 예, 지지하고 또 예. 국가 예산으로 그거를 뭐 홍보물을 제작했다. 그래서 반대파에서는 많이 예. 공격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뭐 이태원 뭐 엊그제 할로윈데이였습니다만은 이태원이라든지 오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참사들도 있었고 또 뭐 최근에 이제 그 해병대 대원에 그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국민들한테 굉장히 예, 이 부정적인 인식을 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총선을 앞두고 아마 국민의힘도 바짝 긴장하고 있는 걸로 예. 아는데 글쎄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위기의식을 안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뭐 느끼겠죠, 느끼기야. 우리 의장님이 보실 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어쨌든 저는 뭐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보다는 우리 당내 분위기나 이제 당원들의 소리를 이제 전달을 하는 건데, 물론 제가 당원들을 다 대표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많은 그 당원들의 소리를 제가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로 전달을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당원들도 지도부와 똑같이 내년 총선의 승리가 윤 대통령의 국정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까지도 인식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면에서는 당원들도 같이 그 총선에 있어서만큼은 위기의식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위기의식에 이제 보는 견해 차이가 이제 뭐 다들 조금씩의 차이는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민주당과의 차이도 물론 당연히 있겠지만은 저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흔히 뭐 언론에서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과연 수도권을 누가 차지하느냐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근데 실제로 뭐 지역적인 의미로 나눈다 그러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역적인 지지는 이미 판세는 정해져 있는 지역들은 빼놓고 가장 핵심이 결국엔 수도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도권에서의 어떤 그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이나 또 양당이 다 편안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시끄럽고 우리 당은 우리 당대로 시끄러우니까 얼마나 국민들한테 혁신적인 의미와 그다음에 개혁적인 모습, 그다음에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지지도가 수도권에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이제 인요한 그 예. 비상대책위원장이 와가지고 이제 낙동강벨트 이남에 있는 예.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영남 쪽의 중진들이 서울에 험지 출마를 해라 예. 얘기해서 그리고 이제 어차피 영남 쪽은 사실 국민의힘이 이 거의 뭐 90% 100% 당선되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는 참신한 정치 시인들 좀 내려보내서 물갈이를 좀 국민들에 의해서 하지만 그런 조정을 한번 하겠다 해서 지금 굉장히 비난이 심하잖아요. 거기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어도 서울에서는 당선을 보장 못 하는데 지금 분위기도 안 좋고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지금 궁지에 사실 좀 몰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더군다나 서울까지 와서 해야 되니까 지금 말이 많은데 왜 책임당원 협의회 당원들은 어떤 생각? 그 인요한 그 위원장의 그런 어떤 그 의견이 물론 뭐 그 비상대책위원회 상의는 했겠죠. 그 발표를 한 거고. 혁신위원회, 혁신위원회에서 그러면 그 혁신 그
위원회 위원장의 그 의견에 당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이제 이뇨한 위원장님이 혁신위원장으로서 또 혁신위원회에서의 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당에 제안하고 최고위에 상정하는 것은 그건 혁신위원회에서의 역할입니다. 근데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옳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최고위에서 결국엔 받아들여지느냐 아니냐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모든 것이 전제 조건 없이 만약에 혁신위원회 아니라서 다 받아들여진다고 그런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또는 안에 따라서는 그것이 최고위에서 결정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또 최고위원회나 당 지도부에서 결정 안 되기보다는 보는 시각이나 또는 국민들이나 또는 당원들의 어떤 그 의견에 따라서 좀 변화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다만 이제 그 가장 지금 이제 핵심적인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영남 중진 의원들의 이제 수도권 출마인데 저는 저희 또 당에서 뭐 당원들의 그 소리는 반대예요. 실제로는. 왜냐하면 소위 영남의 중진이라고 그런다면 영남 안에서나 알려져 있는 후보들입니다. 국회의원들이고. 그런 분들이 과연 수도권으로 와서 수도권의 사람들한테 그만큼의 인지도를 갖고 총선에 임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수도권의 오히려 주민들은 영남에서 국회의원 3번, 4번 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고요. 오히려 역효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오히려 하나는 우선 주민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처사냐. 그냥 공천만 내리꽂으면 우리가 뽑느냐 하는 것에 문제가 우선 발생이 될 수 있고 그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럼 그 수도권에서 오랫동안 공천을 받아서 지역에 봉사하려고 활동해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는 당협위원장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당협위원장 외에도 지역에 출마하려고 준비했던 후보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중진이라고 거기다 갖다 집어넣을 때는 결국엔 공천을 하겠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른바 전략공천의 형태가 되겠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반발 안 하겠느냐. 기존의 당협위원장이나 후보들이 반발을 해서 선거를 돕지 않거나 또는 무소속 출마를 감행할 경우에 1, 2% 가지고 싸우는 수도권 선거에서는 필패입니다. 이거는 이미 지난번 21대 총선에서도 몇 군데 지역에서는 겪었던 자리들이에요. 동대문이라든지 몇 군데들은 중진을 갖다 꼽았는데 결국에는 형편없는 차이를 패하고 말았죠. 이거는 우리 당의 문제만이 아니라 만약에 민주당도 같다고 봐요. 호남 지역에서 다선 의원을 갖다 무조건 뽑아서 서울에 가서 당신 출마하시오 그러면 거긴들 찬성할까요? 거기도 역시 절대 안 할 건 뻔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거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대안으로는 오히려 지금 뭐 우리 당에서도 당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진들 중에서도 평점이 낮은 사람들의 경우에 용태를 좀 제안을 하고 그 용태한 자리에 소위 젊은 신진들을 꽂아서 지역적인 개혁도 또는 인물의 교체도 하고 그리고 오히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들 후보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정한 룰에 의한 공천을 가지고 인물을 뽑아내는 것이 오히려 선거에 승리할 수 있는 오히려 더 바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뇨한 예. 혁신위원장 사실은 이제 혁신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따져서 혁신의 의견이나 의결은 당원들의 의견이나 의견하고 같아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혁신위의 결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반 시중에서는 윤 대통령의 의중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영남 지역은 이제 당선이 거의 보장된 지역이잖아요. 예. 여기 이제 검사 출신들의
그 사람들을 보내려고 그럼 거기서 거기 있는 사람 뽑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뽑아내려고 하면은 인위적으로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반발이 심해져 거기.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혁신이라는 분위기를 띄워가지고 여기에 반대하면 반혁신주의자, 반개혁주의자처럼 몰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 어쩔 수 없는 분위기에 밀려서 이제 수도권으로 오고 그 자리 빈 자리를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검사 출신들을 젊은 사람들을 내려보내면 당선은 되겠죠. 뭐 이제 그걸 내려보내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말씀처럼 수도권은 거의 필패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건 뭐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또 민주당도 그런 거 다. 예. 그 무슨 공천된 사람들 몇몇을 보면 이 사람 다 검사 출신이다. 뭐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그러거나 뭐 또 뭐 그런 어떤 친윤 쪽 사람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새롭게 뭐 당을 만든다 하는 얘기까지도 있었지 않습니까? 뭐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분위기상 하지만 리모델링을 하려고 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거예요. 자기 세력으로 퇴임 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 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예. 있는데 당원들은 당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당을 예.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 당원들의 총의가 당의 그 방향이어야 되잖아요. 원래. 또 역시 뭐 국가로 본다면 국민들의 원하는 바대로 정치를 해야지. 그렇다고 무조건 포퓰리즘으로 하자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그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소신과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권력에 예를 들어서 휘둘리거나 당원들이 예를 들자면 그 보통 이제 우리 책임 당원들도 각 지역구마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아무래도 그 책임 당원들이 그 지역구 국회의원을 더 지지하고 또 따르는 거는 맞죠. 그러면 그 대신에 회초리도 들 때는 들어줘야 된다는 거. 예. 잘못했을 때는 그 바른 말을 해주고 그 바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예. 역할인데 우리 책임 당원 협의도 예.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책임 당원 협의회뿐만이 아니라 책임 당원들도 유력한 당원분들이 예. 기존의 어떤 권력을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눈밖에 나는 게 이제 그런 게 정치에서 특히 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바로 아웃사이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두려워서 바른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한데 사실 그 우리 의장님 같으신 분들이 그런 거 바람막이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책임당원 전체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우리가 노조나 마찬가지죠. 전체를 책임지는 건 아니고 노조도 우리한테 마찬가지잖아요. 관할돼 있는 사람. 대기업의 노조가 있는데 노조가 그 노동자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지만 다수를 대변하고 있기 예. 때문에 그렇죠. 그 경영자들이 노조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경선 제도가 좀 제가 볼 때 혁신위에서 그런 거를 인위적이잖아요. 그런 거. 예. 중진 위로 올려보내고 뭐 이렇게 그런 것보다도 경선을 붙여서 그러면 이제 또 사실상 그 중진이 유리하죠. 그러면 이제 그런 거는 좀 페널티를 좀 줘서 예를 들자면 뭐 만약 총점 한다 그러면 신진을 30% 30점을 먼저 준다든지 뭐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해서 경선을 붙이면 거기서 뭐 중진이 지더라도 할 말이 없죠. 자기가 그리고 또 정치 신인 같은 사람들이 거기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지긴 졌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람들은 또 그런 중진들이 더 자기 좀 이렇게 추천하거나 이렇게 해서 쓸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여기 책임당원 협의회가 그런 역할을 그 혁신위기에다가 그런 의견을 좀 내거나 이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물론 당연히 우리 당원들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에다가 때로는 날선 비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안이 좋은 안이 있을 땐 또 제안도 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영남 중진 의원들을 빼내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그 소위 얘기하면 검사 출신들을 거기다 하려고 하는 뭐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 의혹들이 아니냐 그렇죠. 하는 것은 저는 의혹이라기보다는 예. 좀 터무니없는 예단이라고 저는 예. 봐요. 그것이 왜냐하면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공천이라는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 공천이라는 것이 지금 당이나 뭐 또 인연 혁신위원회에서도 어떤 안을 만들어서 올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안의 공정한 부분은 사실은 당 지도부나 당의 역할고 그리고 또 공천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될 겁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만들어질 안들이지만 당의 기본적인 전략은 그냥 공정한 공천, 과거에 얘기해 왔듯이 경선에 의한 공천 이것만 주장하지는 않아요. 당에서는 지금.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소리에 불과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한은 당에서는 거기다가 시스템이라는 것을 좀 넣겠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냐면 그냥 무조건 경선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그 공천에 응하는 사람들, 예비 후보들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항목별로 점수화해가지고 항목별로 점수화해서 그 점수로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등, 2등, 3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경선을 붙이고 그 점수를 공개해 주는 것. 그렇다고 언론에다 공개할 수는 없는 거고 전체를 그렇죠. 개인적인 문제니까 그 후보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내 점수를 공개해 줘라. 내가 왜 떨어졌느냐.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후보들한테 그 내용을 공개를 해주면 후보도 승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에 의한 공개 공천으로 가겠다. 경선도 그렇게 붙이겠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사실은 후보들 중에서 경선에 떨어졌을 때 또는 내가 왜 부족했냐 공개해다오 그러면 전혀 공개가 없었거든요. 과거 애들은. 그러니까 많은 의혹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한 룰을 정한 시스템 공천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그 내용들을 후보들한테는 공개해 줄 수 있는 이렇게 공정한 그 경선으로 갔을 때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적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렇게 갔을 때 또한 뭐가 있냐 하면 아까 얘기했던 뭐 검사들을 공천하겠다. 이게 사실은 어려운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대통령한테도 데미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또는 당의 지도부의 생각들도 그런 어떤 그 형태의 공천보다는 공정한 룰로서의 공천을 하겠다. 그렇게 된다면 3선이든 아니면 초선이든 아니면 이제 시작하는 후보든 간에 관계가 없거든요. 룰만 공정하다면은.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뭐 다선의원의 경우에 페널티를 부과하고 그리고 신인의 경우에 가점을 하고 하는 부분은 이미 우리 당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한번 검증될 수 있도록 아마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마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대통령에 의한 공천 이런 것들 소위 그게 사실은 전략 공천인데 그렇죠. 그런 전략 공천의 의혹은 너무 예단이다. 그래서 일단 공천이 나오기 전까지 예. 이제 후보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뭐 누구도 사실은 어떤 것이 옳다 예.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죠.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것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제 왜 그런 얘기가 나왔겠어요. 예를 들어서 각종 정부 기관이나 하다못해 금융감독원이니 뭐 여러 군데에도 이 전문 그 검사들이 그 요직을 차지하고 들어서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이제 공천도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자기가 레임덕이 오면은 지금도 지지율도 안 좋은데 국민의힘도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하기 어렵다는 거는 뭐 대충 예상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지율이 탁 올라가면 상관이 없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최소한의 자기의 그 보호막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의도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은
근데 잠깐 보험학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자기의 퇴임 이후의 보호막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자리에 누구들을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생각을 갖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저는 왜 그걸 보냐 하면은 물론 이제 우파나 뭐 당의 당원들 중에서는 일부는 왜 문재인 대통령은 빨리 조사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을 구속시킨다 그러면 지지율은 더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저는 그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사견이지만 대통령이 과거에는 대통령이 퇴임 후에는 구속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마치 전통같이 이어져 왔어요. 그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자기 대통령 단계에서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문재인 대통령을 다시 수사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시 되풀이된다면 그것이 또 전통처럼 또 윤석열 대통령 이후에도 이어지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더 크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조사나 수사 같은 것들도 지금 하질 않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다시 말해서 자기 퇴임 후에 어떤 대비 때문에 어떤 그 전략적인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뭐 아무튼 의견들은 뭐 다양하게 예. 있는 거니까 예. 이제 우리 의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고 또 의장님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앞으로 이제 우리 의장님 생각에 윤석열 지금 현재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조금씩 빠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총선을 앞두고 사실 상당히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어떤 좀 방안이 있을까요? 우선은 뭐 지지율이 빠진다 아니다라는 얘기에 있어서는 정치권에서는 원래 얘기가 지지율에 일비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 전통처럼 있습니다. 지지율에. 왜냐하면 지지율이라는 건, 그러니까 지지율이라는 건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근데 뭐 최근에 예를 들어서 뭐 보면은 강서 보궐선거 패배 후에 뭐 거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30% 이하로 내려갈 거다라는 우려도 있었고, 실제로도 뭐 31%까지도 내려간 그런 여론조사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시 그 기간이 이제 몇 주 지나면서는 지금은 이제 다시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지지율이 35%대를 다시 넘어가고 있다 하는 그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정치인의 자세를 한다면은 사실 지지율에 너무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것이 국민을 위해서 옳은 방식이다 그런다면 그것을 당연히 밀고 가야 되고, 그것이 국민들한테 자기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진짜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것이 정치인의 바른 자세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래서 사실 그 대통령 당선 시의 지지율이 당선되자마자 아주 급전직하돼 버렸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저는 그렇게 봐요. 양당의 지지율이, 그 거대 양당의 지지율이 실제로 30% 중반대에서 사실 오가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30% 중반대를 가지고 있는 건 결국에는 우리 당의 지지에 대한 그 반응이라고 보여지고, 그럼 반대는 왜 이렇게 많냐? 국정 지지율에 대한 부분이. 최근에 여론조사에 보면은 그 중도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중도라는 표현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단순히 그냥 중도라고 표현해서 봤을 때
이게 거의 28, 9%에 육박하는 여론조사도 나왔어요. 중도가. 그러면 그 28, 9%와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쪽의 여론이 결과적으로 합산을 해보면 50대 후반 정도에 나오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대 지지, 그러니까 국정 반지지율이라고 해야 되겠죠. 거기에 육박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냥 소위 얘기하면은 중도층이 말 그대로 국민의힘에서 떠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또는 대통령에서 떠났다가 아니라 오히려 중도층들의 경우에는 항상 비판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뭐 반지지율로 이렇게 나오고 국정 지지율로다가는 30대 중반 정도, 35%대를 지지하는 그런 결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다만 이제 그것에 우리가 안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실제 국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정치, 그리고 다가갈 수 있는 정책, 그리고 인기를 위한 포퓰리즘이 아닌 실질적으로 정책을 제대로 폈을 때 지지율은 다시 회복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 지금 대통령께서 많은 그 최근에도 뭐 사우디까지 갔다 오고 하면서 이 어려운 전 세계적인 경제, 글로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과소평가되고 있다, 너무. 왜냐하면 국민들이 가장 그 핵심적인 요소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옛날에는 먹고 사는 문제였지만 지금은 이제 좀 더 이제 복지까지 포함되는 부분이 돼 있지만, 단적으로 얘기한다면 먹고 사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 먹고 사는 문제에 역할을 하는 세일즈 대통령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너무 저평가되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정쟁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국회 내에서 정쟁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대통령의 어떤 그런 성과들이 미처 보도도 되게 못하고 있거든요, 현재도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요인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지금 최근에도 이제 그 해외 순방 관계도 비판이 많은데, 이제 해외 순방이라는 거를 이제 크게 봤을 때 해외 순방이라는 것은 국익을 위해서 그 나라의 지도자가 상대 나라를 방문해서 어떤 비즈니스든 정치적 타협이든 군사적 협의든 하는 건데, 그다지 큰 성과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하다못해 이명박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해외 순방을 갔다 오면, 물론 나중에 다 꽝됐지만 대부분 MOU라도 많이 맺어갖고 옵니다. 뭐 이렇게 해오는데, 지금 뭐 가서 보면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뭐 주는 거는 잘해. 우크라이나에 산목불을 주겠다. 뭐 우리나라에서는 예산이 적고 R&D 기술개발 그 예산도 줄이고, 하다못해 어린이집 예산도 15%씩 줄이고, 뭐 노인 예산, 청년 복지 예산 이런 거 다 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여가부는 없애겠다고 예산을 증액되고, 그러니까 뭔가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처음에는 뭐 말처럼 뭐 이렇게 소신을 가지고 하나보다 했던 사람들도 결과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 해외 순방 예산도 245억 원인가가 책정돼 있는 게, 다음에 이게 그 379억 원을 증액을 했어 또. 그죠? 외국에 나가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도 그런 게 이제 큰 문제가 됐었는데, 이제 김건희 여사가 보통 대통령이 가서 세일즈 하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사우디 이번에 그 방문했을 때는 통역이 김건희 여사 앞에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우디 왕세자하고 대통령이 있으면 그 사이에가 있어야 통역이. 아니면 서로 통역이 따로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 옆에 있다가 바로 오면 바로 전달해주고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무슨 뭐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우디 말을 아는 사람도 아니고,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김건희 여사 옆에 앉아가지고 그 통역이 앉아 있다는 거는, 그러면 누가 대통령이냐 이런 문제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그것이 뭐 그런 이유가 있겠죠. 뭐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제 3자들이 볼 때는 그냥 객관적으로 보이는 거죠. 뭐 디테일한 거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도 있고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은 사실 보는 시각 따라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어떤 트집을 잡기 위한 시각으로만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안 좋은 아니, 부분을 근데 찾아낼 그거는 수 문제가 있어요. 있죠. 아니 그래서 예. 왜 그러냐면 왜 그럴까? 뭐 그 내용까지 그 왜 그렇게 앉았는지까지에 대해서는 저도 그 장면을 제대로 제가 본 것도 아니고 그 내용을 들어본 것도 아니니까 아니, 뭐 인터넷에 많이 사진들이 모르겠습니다만은 돌아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소위 그 인터넷에 사진을 올린 사람들조차도 왜 그랬는지는 내용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냥 짚어서 얘기를 하는 것뿐이고 그럴 것이다로. 근데 뭐 굳이 저도 뭐 그 내용은 모릅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영어를 잘합니다. 실제로 영어를 잘하고 영어로도 충분히 그 프리토킹이 가능할 정도로 대화를 하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국제 관계에서 통례적으로다가는 뭐 자기 나라 말로다 하고 각기의 그 통역들이 뒤에 배석해서 하기도 하지만 양쪽이 다 영어로 대화가 가능한 쪽이에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그냥 영어로 자기들끼리의 프리토킹으로 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국제적인 관례에서는. 그렇다면 오히려 좀 뭐 사우디 말도 모르고 영어에도 뭐 윤 대통령만큼 그 유력하지 않은 사람, 유창하지 않은 사람 곁에 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상황들이 다 이제 다른데 어느 특징적으로 한 부분만 잡아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면 그건 다소 무리가 있다. 외교라는 건 예. 굉장히 말 한마디, 토시 하나 굉장히 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아마 그리고 이번에도 그 사우디에 가셔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가져온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른 MOU라든지 또 MOU는 좀 맺고 왔는데 예, 그런 근데 것들을 문제가 가지고 온 뭐냐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어떤 그 세일즈를 해서 가져온 게 아니고 이미 그 무슨 시티죠? 그거 저기 쭉 이렇게 하는 그거는 이미 그 전부터 와가지고 예, 문재인 예. 대통령 때 와서 그 다 합의도 하고 갔거든요. 그리고 또 군사 방사는 최근에 이제 뭐 그 폴란드에서 대규모로 구입을 하면서 그리고 그 신속하게 납품하고 아주 그 성능이 우수하다는 게 밝혀지면서 세계 각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지도자가 가서 그쪽하고 얘기를 해서 좀 신속하고 더 많은 양을 더 빨리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뭐 예. 했다고 하는 것도 이제 의미가 있는 일이죠. 예. 의미가 있는 일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순방을 다른 대통령들에 비해서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좀 자주 나가고 있고 예. 그때마다 꼭 이제 그 김건희 여사 문제가 자꾸 문제가 돼요. 뭐 처음에는 막 센터에 쓸려 센터 본능이다 뭐 이런 그런 뭐 그런 인터넷상 짤이 아마 어떤 걸 떠나서라도 전에 뭐 요새도 가끔 그 시자돼서 나오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김정숙 여사가 나가서 아마 해외 순방 중에 대통령보다 앞서서 갔던 그 김정숙 여사의 모습보다는 아마 그걸 능가할 만한 어떤 비판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김건희 여사의 잘못을 찾겠다라고 보는 시각에는 모든 게 다 잘못으로 보일 것이고 그것이 아닌 큰 틀에서 대통령의 성과라든지 그런 결과만을 본다면은 그 부분은 별게 아닌 게 되죠. 그거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똑같은 상황이라고 봐요. 예. 일단은 뭐 예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쪽과 이제 어차피 뭐 총선에서는 이제 대결을 해야 될 상대잖아요. 예. 뭐 정치적으로 반대파니까. 그럼 그 우리 국민의힘은 어떤 그 전략이나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그 민주당에 대항할 수 있는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하잖아요. 예. 이제 새로운 이슈를 전환시키든지 아니면 뭐 상대방의 뭐 캐비넷을 열든지 예. 방법이 다양하게 있을 텐데 어떤 그런 국민의힘 총선 전략이라든지 예.
그래서 당의 내부에서 정해진 총선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뭐 제가 크게 알고 있는 부분도 없지만 또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또 공개하긴 전략이니까 좀 그렇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인 일반적인 예류다 본다면은 저는 우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대통령을 뽑는 선거 같으면은 전략을 하나로 세워서 그 전략으로 매진해 갈 수가 있는데 국회의원 선거라는 건 각 지역별 싸움 아닙니까? 지역별 싸움은 결과적으로는 지역 후보의 역량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큰 그 전략의 몫은 얘기를 해 놓을 수가 있겠지만 세부적으로 간다면 그 지역에서 후보가 제대로 싸우지 못한다면 그 전략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당에서는 크게만 세울 수 있는 전략은 우선은 정책적인 부분에서 대국민에 통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최근에 서울에 편입하겠다 뭐 이런 거? 그거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래전부터 이미 나왔던 얘기예요. 그건 새로 김기현 대표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작년부터도 아마 김포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고 교통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이제 그다음에 경기 남북도의 이제 그 분할 때문에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김동연 그 경기지사도 찬성을 할 만큼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다만 이제 문제는 그럼 다른 도시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그게 이제 조금은 이제 과제로 남아 있는데 사실 경기도를 남북으로 가르면 예. 김포가 왜 떨어져요? 그렇습니다. 한강을 예. 기준으로 해서 예. 남쪽 북쪽을 가르면 예. 예, 어느 쪽에도 못 거기는 들어가죠. 이 서울 강서구하고 인천으로 딱 그렇게 잘라져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말만 경기도지 예. 사실상 거기는 좀 뭐랄까 경기도 같지 않은 경기도로 돼 있기 때문에 차라리 서울 강서구 쪽 붙어 있으니까 그냥 그쪽으로 양천구 강서구 이쪽 다 붙자. 뭐 물론 부천 뭐 이쪽도 있지만은 예. 인천이나 서울 쪽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이 크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차라리 서울로 편입시켜서 주민들도 좀 행정적으로도 편리하고 예. 여러 가지 이제 왕래나 교통이 이제 좀 편리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다만 이제 그렇다 보면 서울에 붙어 있는 위성 도시들이 많잖아요. 그 도시들이 우리는 왜 안 되느냐 했을 때 지금 이제 하필이면 또 이 시점에서 그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수도권 표심을 찾기 위한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일부는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이제 보편적인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저 서울이라는 그 지역을 넓히는 데 있어서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광명이 뭐 다른 지역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거기서 들여다봐야 될 거는 경기 남북도로 나눠질 때 어디에 붙기도 곤란하다는 것 하나하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부분의 나라들에 있어서의 그 수도들은 대부분이 바다를 접합니다. 대부분이 베이징 같은 데는 물론 이제 베이징은 아닙니다만은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소위 얘기하면은 그 서울이 바다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다고 인천을 서울시킬 수는 없고 가장 그 난점이 있는 경기 남북도로 가는 때 난점이 있는 그 김포를 그 서울로 편입함으로 인해서 소위 바다와 근접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위 그 강을 따른 한강을 따른 어떤 그 물류의 이런 부분들이나 그런 부분들도 다 고려가 됐을 거라고 보여져요. 이게 한 가지 이유만 가지고 그렇죠. 이게 어떤 포퓰림 요소라기보다는 이미 준비가 되었던 부분들, 말이 있었던 부분들을 이제 현실화시키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고, 근데 오히려 저는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총선에서 이기기 위한 그런 부분들은 좀 다른 부분에서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된다고 난 당에다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건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전략적인 부분이나
뭐 정책적인 부분들은 이미 뭐 충분히 당에도 얘기를 했고 건의가 됐던 부분들인데 가장 저는 핵심적인 요소로 물론 민주당도 그렇지만 우리 당에서 필요한 부분은 저는 충청권에 대한 어떤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져요. 현재 그 충청도가 실제로 어느 선거에서나 전국의 기준으로 봐서 지역 선거가 됐든 아니면은 그 전국 선거가 됐든 간에 관계없이 그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충청권이 어느 쪽으로 충청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충청 출향민들도 마찬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쪽으로 이렇게 좀 쏠리느냐에 따라서 그쪽에 당락이 좌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충청도가 많이 소외되어 왔던 건 사실이에요. 우리 당에서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하는 충청표를 잡으려고 한다면은 진짜 전략은 오히려 충청에 대한 안배가 더 필요하지 않는가. 그 말씀도 예. 일리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뭐 그거는 지금 현재가 옛날 그 삼국시대 비슷하게 되는데 예. 옛날에도 그랬어요. 예. 신라가 힘이 세면 충청도가 신라 땅이고 예. 백제가 힘이 셀 때는 뭐 그렇죠. 백제 백제 땅이고. 땅이고. 예, 이제 그렇게 역사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는데 최근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충청권에서도 상당히 뒤지는 거로 나오고. 예.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 굉장히 우려할 만한 일이죠, 그게. 그리고 수도권은 말이 수도권이지 사실 다양한 지역 사람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 사실 영남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요. 호남 사람들도 아마 다 합하면은 저 지금 호남에 사는 사람만큼 될지도 몰라요. 예. 이제 그분들의 성향은 사실 그게 이제 고정 지지표거든. 어느 지역이든지. 그리고 영남 사람들이 이제 예전에 경제개발 단계에서부터 사실 그 개발이 그쪽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장 혜택을 많이 입은 사람들이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래서 강남이나 이쪽에 많이 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이제 이렇게 저기 돼 있고 또 호남 사람들은 이제 없으니까 저 관악구라든지 강북구 같은 데로 가가지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뭐 서울로 대변되지만 사실 서울에도 전라도가 있고 경상도가 있거든. 지금 현재 상황 예, 그렇죠. 지지 판도를 보면 근데 이제 말씀처럼 이제 그 사이에 껴 있는 뭐 충청권 아마 인천 같은 데도 충청 분들이 되게 많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충청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각 지역에서 지금 우리 아주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예. 충청도만이 아니라 충청도의 그 지역의 출향민들도 상당히 그 관리가 필요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거에 대한 아주 좀 면밀한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이제 뭐 전반적인 정치 얘기는 뭐 그만하고요. 뭐 우리 저 의장님께서 그 뭐 이제 당원 어쨌든 당원의 책임당원 협의회 의장이시니까 당원을 대표해서 당의 여러 가지 뭐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뭐 당이 생각하고 지향하는 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 얘기 좀 나눴으니까요. 우리 책임당원 협의회는 이제 전국에 있는 책임당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예. 뭐 인원이 얼마나 되나요? 전체를 우리가 다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책임당원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뭐 간략히 조직을 얘기를 한다면 우리 지금 책임당원협의회 중앙에는 27개 이제 분과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국의 광역시도별로 해서 17개 광역시도는 당연한 것이고 이제 서울하고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으니까 동서남북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23개 본부가 있어요, 현재. 예, 그리고 우리 소위 회원이라고 한다면은 책임 당원이 전체는 아니니까 우리 회원이 우리가 다른 구성하고 있는 회원의 그 숫자는 온오프 합쳐서 한 4만 명 정도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당에서 우리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가장 이상적인 그 여론 수렴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간혹 이제 뭐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지방선거라든지 무슨 선거라든지 이런 때가 있을 경우에는 그 각 지역에서 이제 사실 후보자들이 난리 아닙니까? 그렇죠. 어차피 책임당원들이 몇 명이라도 어쨌든 저희 회원들이 또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은 저는 저희 저 중앙에서의 그 지침은 경선까지는 누구도 참여하지 마라. 본인이 개인적으로 도와줄 사람은 도와줘라. 그렇지만 책임당원협의회란 이름으로다가는 절대 공식적으로 지지는 없다. 다만 후보로 뽑힌 사람에 대해서는 정식 후보가 되면은 그때는 무조건 거기에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게 이제 지침으로 내려놓고 있죠. 그 후보 경선에 나선 사람들도 자기 이력에 예. 뭐만 내가 책임당원협의회 부의장이다. 예. 이거 적을 수는 있는 거예요. 물론 그건 적을 수 있는 겁니다. 예. 책임당원협의회에서 조직적으로 지원하지 물론 않지만 이제 물론 이제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뭐 우리 책임당원협의회에 들어온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예. 또 아니고 들어와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또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출마를. 근데 그거야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한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부의장이었다가 어디 지역 출마했다 그래서 경선 단계부터 여길 지원해 준다. 그거는 저희는 못하게 하고 있어요. 다만 자기 그 이력이나 프로필에 그 우리 책임당원협의회 부의장이다라고 쓰는 거는 그건 본인의 자유죠. 그것까지 막을 적이는 아니니까. 예. 알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하고 예. 뭐 내가 또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그 따로 이제 서면으로나 전화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기사 작성하고 영상 나오면 예. 그렇죠. 그렇게 하고 예. 저 지금 나도 이게 지금 참 이게 우리 김기현 예. 부장님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까지 이끄는 거, 야 이게 보통의 노력과 그다음에 그 자기의 어떤 열정이 없으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해내고 이제는 책임당원협의회가 내가 볼 때는 각 대통령 후보들도 와서 그 행사를 하면 와가지고 행사를 할 정도로 뭐 이렇게 규모나 또 내부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서 너무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